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병실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몇 달을 들었으니까. 처음엔 그 소리가 무서웠다. 나중엔 그 소리가 멈출까봐 더 무서워졌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막내였다. 형과 누나는 15년 전 각자의 사정으로 집을 떠났다. 처음엔 연락이 뜸해졌고 그 다음엔 명절에 오지 않았고 결국엔 전화도 끊겼다. 처음에는 돈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었고 결국은 무관심이었다. 그 순서가 정확히 그랬다. 나는 그 과정을 곁에서 다 지켜봤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괜찮다. 다들 사느라 바쁜 거지.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던 긴 한숨을 나는 알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내쉬는 숨이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들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더 민망해할 것 같았다. 병원비는 내가 댔다. 간병인을 쓰다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내가 직접 왔다. 직장에 양해를 구했고 반차를 썼고 연차를 썼다. 그러다 결국 일을 줄였다.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다. 그날 새벽이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나는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손을 잡은 채였다. 그 손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그리고 장례식 첫날 오지 않던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다. 나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15년이면 사람이 낯설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형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다.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창문으로 먼저 봤다. 반듯하게 다린 검은 옷이었다. 머리도 단정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걸까? 누나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해외에서 사온 것 같았다. 빈소에 들어서며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잠깐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오래 고개를 숙였는지 나는 세고 있었다. 길지 않았다. 막내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빈소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몰랐다. 형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자식인데 와야지. 담담한 목소리였다.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누나는 나를 보며 말했다. 고생은 내가 했네. 그래도 재산 정리는 공평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고생은 내가 했네 라는 말과 재산은 공평해야지 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었다. 그 두 말이 어떻게 나란히 놓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대부분 내가 냈다. 집 대출도 내가 갚고 있었다. 형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고 누나는 해외로 떠난 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아버지 곁에 있던 건 나뿐이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밤이었다. 빈소가 조용해지자 형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집은 시세가 얼마나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형이 왜 왔는지 알 것 같았다. 15년 만에 온 이유가 그것이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이었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겉표지가 낡아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펼쳤다. 잔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훑다가 손이 멈췄다. 매달 같은 날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았다. 몇 년이 넘도록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수취인 이름을 확인했다. 형이었다. 아버지 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형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다. 형을 불렀다. 형은 통장을 보더니 한참을 침묵했다. 변명을 준비하는 침묵인지 무너지는 침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기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의 사업이 기울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 형이 연락을 끊은 뒤에도 끊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다. 누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자신도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누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누나에게도 무언가를 보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죽어도 티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걱정하는 눈빛이 있었다. 괜찮다고 했지만 눈은 괜찮지 않았다.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통장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서운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아팠다. 발인 전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명함을 건네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했다. 형과 누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여는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형은 팔짱을 풀었고 누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쥐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은 팔아 요양원에 기부한다. 남은 예금은 간병을 맡은 막내에게 준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내가 줄 만큼 줬다. 형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써두었다는 것도, 이미 줄 만큼 줬다. 그 문장이 눈에 걸렸다. 매달 형에게 보내던 돈이 떠올랐다. 누나에게도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말로는 아무것도 티내지 않았지만 혼자 다 기억하고 있었다. 혼자 다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공평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다. 형이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었으면 살아계실 때 왔어야지. 말하고 나서 후회할 줄 알았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게 유언장이 말하는 것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산소호흡기 소리 대신 시계 소리만 들렸다. 장례가 끝난 뒤 형과 누나는 서둘러 떠났다. 악수도 없었다. 인사도 짧았다. 각자 온 방향으로 돌아갔다. 주차장에서 형의 차가 먼저 나갔고 누나의 택시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올 때도 갑자기였고 갈 때도 갑자기였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다르지 않았다. 집은 곧 매물로 나갔다. 아버지가 살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갔다. 생각보다 작았다. 늘 크게 느껴지던 공간이었는데 짐이 빠지고 나니 이렇게 작은 방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바랬고 창틀은 낡아 있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다. 아버지가 매년 가을마다 감을 따서 나눠주던 나무였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누워 계시던 방향, 창밖을 바라보시던 각도. 이제 이 방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하다. 짧은 한 줄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적혀 있지 않았다. 15년 동안 오지 않은 것인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 것인지, 유언장 앞에서 굳어버린 얼굴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었다. 거짓으로 화해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아버지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행동으로 남겼다. 감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눠줄 사람은 없어졌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마음에 담고 돌아섰다.